9. 청천강 전투, 장진호 전투. 미군으로부터 노획한 차량이 폭파된 후 당 중앙에서는 수차례 전보를 보내와 따로 방공호를 파서 작전에 차질이 없게 하고 지휘관들의 신변에 각별히 안전을 가하라고 주문하였다. 인민지원군 사령부의 안전 문제는 홍세조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열렬히 방공호 굴착을 주장하였다. 홍세조는 숙소에서 몇십 미터 떨어진 골짜기에 방공호를 뚫기로 하고 일개 공병중대를 동원하여 서둘러 작업을 시작하였다. 공사를 하려면 자연히 폭격도 사용해야 하므로 폭파음 소리도 대단했다. 펑더하이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 사람아,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한가롭게 방공호나 파고 있는 거야. 당장 집어치워. 안 됩니다. 이는 당 중앙의 지시이고 무엇보다도 사령관 동지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렇게 하여 기어코 방공호를 완성하고 그 방공호 위쪽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 더 큰 방공호를 파서 인민지원군 작전 상황실로 삼았다. 11월 24일 오후에는 두 차례나 미군 공습이 있어 산비탈에 있던 변전소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저녁에는 무스탕 정찰기가 유유히 사령부 상공을 맴돌더니 사라졌다. 펑더와이, 덩화, 홍세조 세 사람은 밖에 나와 산책을 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 지원군 사령부의 위치가 미군에 발각된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날 밤 9시경 지원군 사령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새로운 방공 대책의 결정을 내렸다. 첫째, 새벽 3시에 기상하여 아침 식사를 마치고 당직자 외에는 새벽 4시 전에 모두 새로 굴착한 방공호로 자리를 옮길 것. 둘째, 4시 이후는 모든 거처에서 연기를 뿜는 일이 없게 할 것이었다. 그런데 25일 당일 마오아닝은 새벽 3시에 일어나긴 하였으나 잠이 많은 까닭에 밥도 먹지 않고 다시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고 이내 침낭으로 기어들어가 차분하게 5시간 동안이나 잠을 잤다. 25일은 아침 4시부터 모두 방공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5시에는 전원이 완전히 식사까지 마치고 이동을 완료하였다. 작전 상황실 이전 문제는 제팡이 책임을 맡고 실시하였다. 모두 자리를 옮겼는데 펑더와이 사령관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일을 보고 있었다. 홍세즈는 밖에 있는 경호원들을 불러 거의 떠밀다시피 하여 펑더와이까지 방공으로 옮기는 데 성공하였다. 아직 당직 근무 중인 가오루이신과 정포는 사령부 숙소에 남아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 한 명 마오아닝이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마오아닝은 9시가 넘어서야 깨어나 난로를 피우고 계란에 밥을 볶아서 먹었다. 전날 저녁에 북한 인민군 차수 박일호로부터 펑 사령관에게 계란 연화문 알을 보내왔던 것이다. 당시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계란도 귀한 선물이었다. 저녁 식사 후에 가져왔기 때문에 펑더아이가 먹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것이다. 아침에 지원군사령부 작전처 부처장 양띠가 사령부 사무실 옆을 지나는데 연통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어서 황급히 들어가 보니 방 안에서 세 사람이 계란에 밥을 볶아 먹고 있었다. 정신 나갔군. 당신들 뭐하고 있어? 지금 연통에 연기가 나고 있지 않아? 그리고 그 계란은 펑 사령관에게 온 선물이란 말이야. 당장 난로 위에 불을 끄고 방공호로 이동! 저희들이 어찌 계란을 먹겠습니까? 마오아닝이 볶은 것입니다. 뭐라고? 정신 나가도 단단히 나갔군. 빨리 나를 따라서 방공호로 들어와. 양띠는 저들이 뒤따라오겠지 하고 혼자 뛰어서 방공호로 들어갔다. 그런데 오전 11시쯤 미 공군의 F-80 슈팅 스타 전투기 12대가 적응으로 쏜살처럼 내습하였다. 전투기들은 은색으로 번쩍거리는 네이판탄을 사령부로 쓰던 건물에 투하하고 번개처럼 사라졌다. 순식간에 사령부의 목조 건물은 불길에 쌓였고 불과 2분도 안 되어서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네입한 탄은 극도의 고열을 내는 소위제가 담긴 액체 폭탄이다. 그 고열은 아주 멀리서도 뜨거움을 느낄 정도여서 옷에 그 불붙은 액체가 붙으면 고무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태우는 독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불길 속에서 누가 몸에 불이 붙은 채로 튀어나왔다. 작전실에서 근무하던 작전 부부장 청포였다. 그는 불붙은 옷을 벗어던지며 비명과 함께 소리를 질렀다. 빨리 구하세요. 안에 마오아닌과 가오루신이 있어요. 그러나 높은 고열 때문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다. 불이 다 타고 나서야 두 사람의 유해를 수습할 수 있었다. 청포는 폭탄이 떨어지자마자 날쌔게 뛰쳐나왔기 때문에 얼굴에 약간의 화상만 입었을 뿐 무사하였으나 마오아닌과 펑 사령관의 참모 가오루이 씨는 변을 당하여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숯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다행히 소련제 손목시계를 보고 마오아닝의 시체를 구별할 수 있었다. 11월 25일에 참변을 당했으니 마오아닝이 북한에 들어간 지 34일 만이다.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개별 행동을 하다가 당한 참사였다. 저온라이는 이 소식을 차마 알리지 못하고 마오아닝이 전사한 지 1개월도 넘은 1951년 1월 2일에야 마오쩌둥의 비서 예지롱을 통해서 전보문을 마오쩌둥과 장첸에게 보냈다. 그때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제3차 전역이 감행된 이후였다. 마오쩌둥은 며느리 리우스지에게 전선에 나간 아들의 죽음을 비밀로 지키다가 3년 만에야 일러주었다. 그 뒤로 며느리가 수차 남편의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시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마오쩌둥은 거절하였다. 저원라이가 주석, 리우스지의 말대로 마오아닝의 유해를 본국으로 모셔오지요. 안 돼요. 마오아닝은 조선에 묻혀 있어야 해요. 왜요? 마오아닝이 조선에 묻혀 있는 것 하나로 우리는 조선에 대하여 큰 제어력을 가진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가 저처럼 원하고 있는데요. 두말하지 말아요. 아들 하나와 조선 하나와 맞바꾼 거예요. 네? 그 말의 뜻을 모를 바도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갔지만 마오아닝의 유해는 평남 회창군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에 묻힘으로 그들의 대조선 생색내기는 이 뒤로도 영원히 지속할 모양이다. 마오쩌둥은 대개의 위인이 그러하듯이 결혼을 여러 번 하였다. 후난성 샹타년 사오산촌에서 14살 때 부모가 시킨 첫 결혼은 그가 신부꼴을 보려고 하지 않아 자연히 깨지고 말았다. 장사 사범학고 재학 시절에 존경하던 스승 양창지 교수의 딸 양카이 후이와 사랑에 빠져 두 번째 결혼을 하였다. 그 뒤에 결혼한 허수전이나 장칭에게서 낳은 자식들도 있었으나 어찌된 셈인지 결국 남은 것은 양카이우에게서 낳은 세 아들뿐이었다. 첫째가 마오아닝, 둘째가 마오안칭, 셋째가 마오안롱이다. 어머니가 허젠에게 피살된 이후 외할머니와 당에 의하여 보육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4살짜리 셋째는 병에 걸려 죽고 둘째는 거리에서 경찰에게 심하게 구타당하여 정신이상이 되었다. 첫째 마오아닝만이 제대로 큰 것이다. 1930년 생모가 피살되자 마오아닝 형제들은 보석으로 추록된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의 알선으로 상해로 가서 중공에서 지하 경영하는 기독교 계통의 다통 유치원에 다녔고 일명 왕목사라고 하는 둥제누이 집에서 자랐다. 1937년에 둥제누이 알선으로 봉계 지도자 장세령의 부하 리뚜가 두 형제를 데리고 불란서 마르세유로 가게 된다. 다시 공산국제대표단 부단장 강성이 모스크바로 데리고 가서 국제 제2아동원에 입학시킨다. 마오아닝은 1942년 소련과 독일의 전쟁 때는 소련 홍군에 참여하였고 1943년에는 볼셰비키 소련 공산당에 가입하고 아울러 푸른제 군사학원을 졸업하고 탱크 중대 지도원으로서
폴란드 해방 전투에 참가한다. 1946년 1월 비행기를 타고 예난에 돌아오고 1947년 국부군이 예난을 진공할 때 강성이 그를 데리고 산시로 가서 토지개혁에 참여했으며 북경으로 가서 중공 중앙사회부장 리커농의 비서 겸 통역원이 된다. 1950년 8월 중순에는 북경기기 총장 부서기를 하였다. 이 즈음에 리우스지라는 처녀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신혼생활 1년도 되지 않아 한국 전선으로 가게 된 것이다. 마오 아닝,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실은 경험도 쌓기 위해 조선을 유람차 잠깐 보고 올 심산이었다. 그는 장모 장원치우와 작별 인사를 할 때 길면 반년, 짧으면 3개월에 다시 중국으로 올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가 근무하던 북경기기 총창에는 그의 의복, 이불, 서적들이 정리도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1951년 1월 2일에 마오쩌둥은 자기 아들이 사망한 사실도 모르고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때 기호비서 예주롱이 왔다는 말을 듣고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주롱, 내가 너를 찾으려고 했었다. 안행을 불러들이자. 봐라, 그가 문서를 이렇게 쓰고 있다. 아무런 발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말이야. 이때는 마오 아닝이 조선으로 떠난 지 2개월 10일 되던 때였다. 만약 그가 희생되지 않았더라면 북경의 개선 장군처럼 돌아왔을 것이다. 그의 장모에게 짧으면 3개월이라고 말했던 것은 처음부터의 계획이었다. 만약 그가 정말 3개월 만에 돌아왔다면 아마 마오쩌둥을 이어 2대 세습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컸다. 그러나 그가 조선에서 죽어줌으로써 중국으로서는 오히려 홀가분한 나라가 된 셈이다. 그는 의외로 아주 경박한 성품이었다. 마오 아닝은 조선지원군 사령부에 모두 34일간 있었는데 그가 마오쩌둥의 아들이란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원래 그의 신분은 기밀이어서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누가 물으면 맞아, 우리 아버지가 마오쩌둥이야 하는 말을 전혀 꺼리낌 없이 했다. 그는 평상시 허리에 권총을 차고 다녔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권총을 뽑아들면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 권총은 내력이 있다. 스탈린 동지가 나에게 선물한 것이다. 그러면 모두 놀라고 부러워하며 말했다. 당신은 소련에 가보았는가? 스탈린을 만나보았는가? 마오 아닝은 소련에 10년간 머물면서 폴란드 내전에 참여하고 소련 홍군이 베를린을 점령하는 데 참여하였고 스탈린도 마오 아닝이 마오쩌둥의 큰 아들이란 것을 알고 각별히 대해준 것도 사실이다. 그는 으쓱하여 스탈린이 직접 권총을 선물하면서 자기에게 왜 소련 아가씨를 처로 삼지 않느냐고 물었다는 말을 무용담처럼 말하기도 했다. 이런 경력은 일반 간부나 전사는 물론이고 펑더화이라 하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경력이었다. 이런 극비사항을 농민 노동자 출신자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랑하기 좋아하는 경박한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차 전역이 끝나고 펑더화이 주재로 지원 군당회 학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는 최고 작전회의였다. 펑더화이는 38군단장 량싱추를 추상같이 질책하였다. 당신은 군령을 위반했다. 군율에 따르면 즉결 처분감이다는 심한 말까지 하였다. 전군 고위 지휘관들은 모두 무서워 벌벌 떨고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 이어서 펑더화이는 제2차 전역을 위한 방법을 말했다. 나의 의견은 먼저 물러나는 것이다. 우리의 주력은 현재 진지에서 30km 내지는 50km까지 물러난 후 메가더에게 우리가 그들을 무서워한다고 여기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그는 더욱 기고만장할 것이고 전방의 군대가 앞으로 진격할 것이다. 우리는 그 어점을 찾아서. 이때 모든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마오 아닝이 회의 탁자를 벗어나 펑더화이 반대쪽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그리고
작전 지도를 가리키며 자기가 총사령관이나 되는 양 말한다. 적이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패배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승기를 잡아 추격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합니까? 모두 어안이 벙벙하였다. 자기를 마치 흠차대신 정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는 마오아닝의 인물됨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감히 최고 작전회의에 마오아닝 정도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중국인민지원군은 서부전선에서 11월 25일, 동부전선에서 11월 27일 황혼을 기하여 차례로 반격 작전을 개시하여 제2차 전역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유엔군이 서부전선의 공격 개시선에 이르고 동부전선의 유담리, 신흥리까지 진격하였을 때 메가더는 득의 만만하여 11월 24일에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전쟁은 성탄절 이전에 종결짓는 총공세를 발동한다고 선포하였다. 남측의 이번 진공은 조선에 와 있는 전체 미군, 영국군, 터키군, 3개 군단, 7개 사단, 3개 여단,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군, 2개 군단, 6개 사단인데 미군이 대부분 돌격 역량을 담당한다. 메가더는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직접 지휘했다. 그들은 심지어는 역사적으로 압록강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고 큰소리치며 침략을 진일보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유엔군이 포진하고 있는 진공로를 보면 서부전선에서는 좌익, 정면, 우익의 3로로 나눈다. 미 제8군은 좌익으로 미 제1군단이 미 제24사단, 한국군 제1사단, 영국군 제27여단을 지휘하고 가산, 고성동 지구로부터 각각 신의주, 삭주 방면으로 진공한다. 정면은 미 제9군단이 미 제25사단, 제2사단을 지휘하고 입석, 구장지구로부터 각각 삭주, 벽동, 초산 방향으로 진격하고 편의에 따라 편성된 터키 여단은 구누리 지구로 이동하고 미 기병 제1사단은 순천지구로 탄력적으로 이동한다. 우익은 한국군 제2군단이 국군 제7, 8사단을 지휘하고 각각 덕천 이북의 사동과 영원지구로부터 희촌, 강계 방향으로 진격한다. 편의에 따라 편성된 한국군 제6사단은 북창리, 가창리 지구에서 탄력적으로 이동한다. 영국군 제29여단은 평양에서 그리고 낙하산 부대 제187연대는 사려원에서 집단군의 예비대가 된다. 동부전선에서는 미 제10군단이 미 해병 제1사단, 미 제7사단, 제3사단을 지휘하고 장대노를 따라 무평리, 강계 방향으로 진공한다. 한국군 제1군단은 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을 지휘하고 동해안을 따라 두만강변으로 밀고 나간다. 유엔군 측이 정면적인 진공을 발동한 이후 인민지원군 측은 한층 더 그들이 착각을 가져오게 운동방어전을 펴면서 적을 깊숙이 유인하였다. 서부전선의 각 방면에서 유엔군은 이미 인민지원군이 설정한 예정 지점까지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병력이 분산되어 있었고 옆 날개가 뚫려 있었고 후방이 텅 비어있는 상태였다. 이때 서부전선 중국 지원군의 각 군은 이미 예정한 부서로 진입하여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11월 25일 황혼역해 서부전선의 인민지원군 제38군, 42군, 그리고 제40군의 정면 각 군은 긴밀한 협동하에 남측이 아직 거점을 확보하기 전 먼저 덕천, 영원의 한국군 제7, 8의 2개 사단에 반격을 가하여 적의 의표를 찔렀다. 약한 한국군을 보기만 하면 마음 놓고 먼저 공격하는 것은 인민지원군의 일관된 전략이었다.